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두 사람 모두 큰 실수는 없었고 유사시에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자질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실패를 강하게 공격했고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후보 때와는 달리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이슈 중심이었고 국제 이슈도 포함됐습니다. 초당적 토론위원회가 2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화상으로 한다고 결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참여하길 거부하고 대신 선거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터 리드 병원 의사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밝히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팍스 TV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전국 지지도에서 10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9월 말 조사 때는 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해병대의 넘버 2맨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백악관 스텝은 적어도 3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년 역사의 의학 잡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사설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조지아주의 규정을 어기고 딸의 결혼식을 화려하게 치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이 화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낼 예정이고 30%는 손님의 체온을 잴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전문가의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실업률이 줄어드는 추세가 막힌 듯 보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시인인 예일대 영문학 교수 루이스 글릭입니다. 스노우드롭이란 시가 대표적입니다. 아주 예쁜 늦겨울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봄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먼저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4년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부통령과 부통령 후보는 미국에서 어떠한 그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뭐 이런 정도지 권한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정말 소문난 잔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전부 나이가 많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아직도 감염 중입니다. 네거티브 테스트가 나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사시에 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도 뭐 요즘 너무 어수선하고 더군다나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랄 그런 이변, 트럼프 대통령의 뭐 145번인가에 끼어들기로 인해서 토론이 아니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됐습니다. 어제 부통령 후보 토론은 물론 뭐 끼어들기 시간 본인에게 배당받은 것보다 더 많이 말하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일주일 전에 그 정도면은 신사적이었다. 시빌한 토론이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토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논제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뭐 터킹 포인트?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디베이트와는 조금 달랐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예상했었던 대로 이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바로 그 뉴스를 가려버릴 만한 뉴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냈지만 그 내용은 뒤로 하고요. 4년에 한 번 있는 부통령 후보 토론회를 우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뭐 한 10분 정도 정리를 해드리는 동안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금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들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안정적인 톤
특히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가 이 흰 머리에 검은색 파리가 앉아 있으니까 확 눈에 띄잖아요. 2분 동안이나 가만히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은 이 그 부통령의 어떠한 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간질간질하다고 딱 친다던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정중동 자세로 뭐 토론 자체도 그랬지만 그렇게 그 보여줬고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후보를 때려 눕히지는 못했고 또 그에 비해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비난을 했고요. 90분 가운데서 긴 시간 동안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에서 이 대통령을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봤는데 제가 나중에 이 두 후보가 서로 공방한 것은 전해드리고요. 펜스 후보는 아주 그 훈련된 그 토론자입니다. 이 보수 라디오의 진행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카멀라 후보의 해리스 후보의 카리스마가 조 바이든 후보를 가린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바이든 후보를 결정을 했을 때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보다 훨씬 좀 중도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래야만 이 본선에서 마음을 정하지 않은 공화당 유권자나 무당파 유권자들이 바이든 후보에 지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 뭔가 좀 해리스 후보만큼 카리스마는 없지만 중도적인 성향, 남과 화합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때로는 그냥 품을 수 있는 눈 감고 품어줄 수도 있는 그런 그 민주당의 어떠한 전략이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어제도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그게 특별히 그 나쁜 것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부통령들이 선거인단 그 표를 받는데 전혀 그 영향을 주지는 못하니까요. 대리인이기 때문에. 해서 민주당은 역사상 최고의 실패자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는 초당적인 화합하는 사람이다. 특히 이제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 7명이나 장관들이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다. 이게 무슨 급진 좌파냐. 왜냐하면 그 펜스 부통령이 중간중간 급진 좌파다. 특히 이제 해리스 후보가 오히려 그 버니 샌더스 후보보다도 더 좌파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우리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은 해리스 후보를 어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가장 그 좌파다. 진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하고 마음에 품었던 사람은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였습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이 그들을 좌파라고 사회주의자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데 바이든이 후보가 되고 나서도 사회주의자라고 밀어붙이긴 했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멀라 해리스 바이든 후보의 뒤를 언제든지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급좌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그 부통령 마이크 펜스의 그 토론을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마음을 정하지 않는 작은 그 퍼센티지의 사람들에게 어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우리 너무 잘했다. 뭐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잘해서 정말 사람을 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는 공화당도 저거는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똑같은 조건에 오히려 더 좋은 조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같은 바이러스였는데 왜 미국만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가? 캐나다에 비해서 인구비로 따질 때 2.5배 등등 하면서 USA 투데이의 그 편집인인 사회자가 지적을 했을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끝내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을 짧게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그 역사상 이 같은 사태에 있어서 최악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사망자
피해자 그리고 뭐 그밖에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American people have witnessed what is the greatest failure of any presidential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here are the facts. 210,000 dead people in our country in just the last several months. Over 7 million people who have contracted this disease. 700만 One 명 in 이상 five businesses 감염됐고요. closed. And they 비즈니스는 knew what was happening and they didn't tell you. 네, 비즈니스는 5개 가운데 1개가 클로즈 됐다라고 하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우리가 처음부터 얼마나 잘했는데 미국 사람 건강 우선으로 해서라고 답합니다. That from the very first day, President Donald Trump has put the health of America first. I mean, quite frankly, when I look at their plan that talks about advancing testing, creating new PPE, developing a vaccine, it looks a little bit like plagiarism. 네, 이제 뭐 백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장비 같은 것 뭐 그런 모든 것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간에 실패했던 게 사실 아니냐. 1월 28일 날 시리어스한 것을 알고도 왜 국민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Whatever the vice president is claiming the administration has done, clearly it hasn't worked. And you know, the vice president is the head of the task force. And knew 부통령이 on task January force의 28th 헤드죠. how serious this was. And then thanks to Bob Woodward, 밥 우드워드 we 책과 learned that they knew about it. And then when that was exposed, the vice president said, when asked, well, why didn't y'all tell anybody? He said, because the president wanted people to remain calm. 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공기로 전염된다는 것, 심각하다는 것을 밥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알고 있었는데 왜 미국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미국 사람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통령은 대통령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정말 안 됐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건강에 있어서 본인이 그 선택하는 그 선택권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The difference here is President Trump and I trust the American people to make choices in the best interest of their health.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선택을 믿는다고 하니까 선택을 믿는다는 그런 말을 하려면 그 현상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고 선택권을 줬어야지. Let's talk about respecting the American people. You respect the American people when you tell them the truth. You respect the American people when you have the courage Which we've to be a always leader done. speaking of those things that you may not want people to hear, but they need to hear so they can protect themselves.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자가 백신에 대해서 백신 나오면은 맞겠는가라고 카멜라 해리스에게 물어봤습니다. If the Trump administration approves a vaccine before or after the election, should Americans take it and would you take it? If Dr. Fauci, if the doctors tell us that we should take it, I'll be the first in line to take it. Absolutely. But if Donald Trump tells us that we should take it, I'm not taking it. 파우치 박사나 과학자들이 이거 맞아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 맞고,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부통령은 백신을 가지고 정치화하지 말라고 반박합니다. Stop playing politics with people's lives. The reality is that we will have a vaccine, we believe, before the end of this year.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 같고 정치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올해 안에 어쨌든 그 백신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도 그 결과에 관한 승복 이런 문제이죠. 거기에 대해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이미 400만 명 이상이 그 투표를 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There's the issue of 네, 이것은 낙태고요. over 4 million people have voted. People are in the process of voting right now. And so Joe has been very clear, as the American people are. Let the American people fill that seat in the White House, and then we'll fill. 굉장히 그 투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이 부분만이 두 후보가 이 부분만은 아니지만 그 드물게 아주 뚜렷하게 그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한 그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사회자가 이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변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낙태에 관한 선택권을 강조하는 카멜라 해리스. There's the issue of choice, and I will always fight for a woman's right to make a decision about her own body. It should be her decision and not that of Donald Trump and the Vice President, Michael Pence. 마이크 펜스나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의 그 낙태에 대해서 여성의 몸에 대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여성이 선택권이 있지라고 얘기를 했고 이 남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나는 낙태에 반대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Pack the Supreme Court. 이것이 아니고요. I couldn't be more proud to serve as vice president to a president who stands without apology for the sanctity of human life. I'm pro-life. I don't apologize for it. 네, 휴먼 라이프 그러니까 그 생명 존중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에 관해서 그런 대통령을 그 모시고 있는 것이 이것보다 난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수프림 코트를 그 연방 대법원을 지금 그 에이미 코미 베럿이 돼서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이 되면은 민주당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하원은 당연히 다수당이고 지금으로서는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져올 확률이 많으니까 그때 연방 대법관들의 숫자를 늘린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이거 사회자가 질문한 게 아니라요. 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에게 질문을 했을 Pack 때 the Supreme Court if you don't get your way in this nomination. Let's talk about packing. You once Come again on. gave a non-answer. Joe Biden gave a non-answer. Trying to answer you now. 네, 왜 답변 안 하느냐고 바이든도 답변 안 하고 당신도 답변 안 한다 하니까 그래 말 좀 하자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가 말합니다. A straight answer, and if you haven't figured it out yet, the straight answer is they are going to pack the Supreme Court if they somehow win this election. 네, 카멜라 해리스는 뭐라고 여기에 답변을 했는가 하면은 직접적으로 답변 안 했어요. 끝내 안 하면서 이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판사 50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도 흑인이 없다.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시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는 역시 투표로 When 돌아갑니다. again in front of 70 million people, he openly attempted to suppress the vote. Joe Biden on that stage said, hey, just please vote. So I'll repeat what Joe said. Please vote. 이 사회자가 물어본 것이 만약에 이 평화적인 권력 이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역시 그 투표를 하고 보자. 이게 대법원까지 가던 안 가던 뭐 그런 얘기고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대법원으로 그걸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직답을 안 한 겁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우리가 이길 건데 뭐. We have a free and fair election. We know we're going to have confidence in it. And I believe in all my heart that President Donald Trump is going to be reelected for 4 more years. 네. 그 밖에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 평이한 부통령 후보의 토론회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 부통령이 기후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사람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뭐 카멜라 해리스는 반대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돈이 많이 드는데 이 그린 뉴딜이 문제인 겁니다. 그린 뉴딜이 사실은 조 바이든은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공화당은 계속 너 그린 뉴딜 한잖아 하는데 왜냐하면 웹사이트에 그린 뉴딜이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후보 측에서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큰 그 기후변화 환경 정책에 있어서 그린 뉴딜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빌딩을 다 어떻게 하고 한다는 그런 이제 민주당에서 정말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정책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간 산업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는 것을 할 때 그린 뉴딜 정책의 그 부분에서 뭐 들을 얘기가 있으면 듣겠다 뭐 이런 부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병력이 있는 사람을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뭘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인종 문제에 대해서는 그 켄터키주의 루이빌에서 경관의 총에 맞아서 숨진 그 여성에 대해서
이 분명히 이 카말라 해리스는 시스템적인 소수 인종에 대한 경관의 차별이 있다. 정말 배드 애플, 소수의 배드 애플 경관이요. 그랬고 바이든 후보는 전혀 미국에서 경관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대배심도 모독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외교 이슈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전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북한 문제가 살짝 들어갔고요. 거기에 대한 뭐 긴 언급은 없었고 두 후보가 중국을 적으로 보느냐 경쟁자로 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한다고 하더니 그게 무역 전쟁으로 가서 지금 농부들도 파산하는 농부가 많고 제조업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물건값이 비싸져서 1년에 뭐 $1,000 이상을 더 써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펜스 부통령은 중국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바이러스 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가 하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외교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 그리고 상원으로서의 한 경험 같은 것도 이렇게 앞세우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은 배신하고 독재자를 껴안는다. 모든 미국의 정보국이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만 안 한다. 나토, 이란 딜을 깨므로 인해서 미국 혼자 한 것이 아닌데 그럼으로써 이란이 지금 핵 능력이 더 강화됐다. 북한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예루살렘을 강조를 합니다. 먼저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옮겼다. 우리 뭐 아시아에서 그 관계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뭐 코리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특별한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보니까요. 후보 토론회는 좀 시빌하다는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보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스맨이라는 것은 정평이 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스 하는 것 같더니 어제 토론회에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의 2분 발언, 카말라 해리스는 2분 발언 시간은 다 지켰고요. 중간에 몇 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얘기할 때 끼어 들어가기를 한 적은 있으나 짧았고 드물었고 그에 비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분을 다 쓰고도 전부 다 모든 이슈에서 말을 계속 말하다 보면은 말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이 사회자가 스탑해 주세요. 미스터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가다 스탑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펜스 부통령은 굉장히 길게 가지고 가고 어떤 때는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왜 이게 중요한데 I'm in charge 스타일의 모습을 어제 분명히 보였고요. 그렇게 사회자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러다가 또 카멜라 해리스가 말 조금 하려고 하면은 수잔 페이지가 사회자니까요. 사회자 이름 부르면서 빨리 이건 막아줘 하는. 그래서 굉장히 평소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모습과는 다르다. 그에 비해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거의 좀 룰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추가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지금 내 시간에 이렇게 인터럽해서 시간을 뺏겼으니까 조금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토론을 준비할 때 피트 브리지즈, 지난번에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의 시장, 굉장히 잘했고 합리적이고 젊고 40도 안 됐고 아직.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라는 게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죠. 이 피트 브리지지가 카멜라 해리스의 이 토론을 도왔답니다. 굉장히 신사적으로 토론을 했어요. 피트 브리지지는 지난번에도. 그에 비해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세라 허캅이 있죠. 지난번에 백악관의 두 번째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그리고 이제 여러 굉장히 좀 저돌적으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하는 여러 무슨 뭐 플로리다주의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뭐 팜본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코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코치도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아래서의 그 국무장관이었었죠. 그래서 아마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략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보신 모든 유권자들께서 어느 스타일이 더 좋다 하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잘했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드러지 리포트의 이 여론조사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드러지 리포트가 최근에 그 대통령과 좀 멀어진다고 하지만 보수이기 때문에 펜스가 잘했다고 하고 CNN이 조사를 하면은 또 그 카멜라 해리스가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누가 누구를 누를 정도로 잘하고 못하고는 없었다. 그게 어제 토론의 결론이고요. 잠시 뒤에 다시 우리들의 뉴스메이커, 뭐 진짜 킹 오브 뉴스메이커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요. 그 10월 15일에 대통령 후보 토론이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한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한다고 하고 토론의 모든 것은 사전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고 그 초당적인 토론, 대통령 토론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어제 이제 그 부통령 후보 토론회도 칸막이를 유리 칸막이 앉아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고 높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것도 토론위원회의 결정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다음 주면은 딱 일주일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그 네거티브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 조 바이든 후보와 토론을 한다는 게 그렇게 글쎄요. 그게 합리적이다 안 합리적이다를 떠나서 그 전날이라도 네거티브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토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그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과 트럼프는 다른 장소에 있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이제 그 일반 그 관중들과 타운홀 미팅식이니까요.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그분들께 이번에는 사회자는 한 곳에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그 팍스 앤 프렌즈가 아니었어요. 오늘 팍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해서 그 시간 낭비다. 뭐 컴퓨터 옆에 앉아서 토론을 한다고 하면서 나 우스꽝스럽지 ridiculous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아니지.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나는 뭐 일리노이주라고 하든가요. 선거 유세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 본부장 빌 스테파인도 역시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 본부장도 지금 감염돼서 격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이든 후보는 나는 뭐 다른 장소에서 한다면 그 컴퓨터로 참여를 하겠다고 하고 토론위원회에서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감염됐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그 대통령이 그 CNBC의 앵커가 중간에 막 말을 그 랩업 하려고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힐러리 클린턴 왜 기소 안 해 하면서 뭐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기소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라는 식으로 윌리엄 바 법무장관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무리수를 둬가면서 해준 사람은 없다는 것을 공화당에서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얘기 하다가 연방 대법관 지금 지명자 바로 그 인준을 해내지 못하면 이것도 공화당 책임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또 공화당의 이익이냐 본인의 이익이냐 할 때는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공화당 책임이지 그럼 공화당의 실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도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썩었다. 기소하라. 뭐 이런 얘기들. 내가 아는 사람은 다 기소됐는데 왜 그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주변은 기소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거의 4년 동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정권 아래서. 그런데 뭐가 안 나왔잖아요. 조 바이든 후보 아들 것도 결국은 연방 상원에서 뭐 증거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죠.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건 뭐 항체 치료 받은 게 신이 주신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숨진 사람도 많고 적어도 그 월터 리드 병원에 들어가면서부터 퇴원을 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고 또 그 트윗도 많이 수없이 수십 번 이상을 했으니까 한 번이라도 그 어제 바이든 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희생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해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받은 그거 아주 놀라운 치료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얼마나 비싼 치료겠어요? 세금은 $750밖에 내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경비 요원도 한 사람이 감염이 돼서 시큐리티 가드예요.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뭔가를 이제 뭐 많은 종류의 시큐리티 가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호원이 감염이 돼서 9월 달에 이미 감염이 돼서 지금 중퇴라는 내용도 있고요. MBC 방송은 34명 리스트 쭉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백악관에서 이걸 밝히고 싶지 않아 하고 테스트도 받게 하기를 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34명 정도 스텝이 걸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인지는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병원에 가서 그 당시에 뭐 나는 정규 검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전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쪽이 조금 이상해 걸을 때도 발을 질질 끌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 뭐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월터 리드 병원 의사들과 이제 그 자신의 병세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겠다. 사업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그 이혼 그 위자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럴 때와 disclosure agreement인 거죠.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월터 리드 병원의 의사들은 대통령의 증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백악관 측에 그런 의사가 주치의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게다 대고 또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이 애틀란타에서 딸 결혼식을 했는데 5월 말에 했는데 그 당시에 조지아주에서는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애틀란타에 사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네요. 볼티모어 룸이라는 좀 화려한 곳인가 보죠. 거기서 사람들 전부 턱시도 입고 많이 줄였다고 줄인 걸 겁니다. 70명 정도가 모여서 이 오하이오의 짐 조던 그 연방 하원 의원들도 가고 마스크 하나도 쓰지 않고 결혼식을 했다. 이게 오늘 그 아틀란타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요. 아틀란타 그 Constitution of Journal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해안경비대 넘버 2맨이 백악관에 갔다 와서 감염이 됐는데 이번에는 해병대의 장군도 그 찰리 누구였었죠? 그 해안경비대의 넘버 2맨이 찰리 레이가 감염이 돼서 감염된 채로 국방부에 와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의 합참의장을 포함해서 전부 노출됐으니까 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해병대 장군도 국방부 미팅에 참석을 하고 감염이 됐다. 백악관에서 지금 백악관 안팎으로 굉장히 많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니까요. 팍스에서 8월 달에는 바이든 후보가 이것보다 조금 더 앞서갔는데 9월 달 돼서 조금 주춤해서 지지율이 51% 대 46%, 5%포인트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더니 53% 대 43%, 10%포인트 차이. 9월 달보다 2배 차이로 바이든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앞으로 차기 대통령도 1월 20일에 선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바이든이 됐던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잘할 것인가? 39% 대 19%, 20% 더 바이든 후보가 잘한다.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2포인트 앞서갔습니다. 지금 이 12%포인트는 다른 데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조금 많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 잠시 뒤에 경제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요즘은
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이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84만 명인데 전문가들은 한 82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한 주일 전에도 그랬고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으로 지금은 봅니다. 경제를 여러 가지 예측하고 진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요. 뭐 계속 실업수당 받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해서 실업자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크게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하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고요. 벌써부터 땡스기빙 데이 11월의 네 번째인데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네요. 왜냐하면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예 10명 가운데 4명은요 안 한다. 우리 버추얼 온라인으로 다음 주에 그 선거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버추얼로 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특히 나이가 든 그 가족이 있는 집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원폴이라는 리서치 회사가 조사를 해서 이 원폴이라는 회사의 조사를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 정도는 파티를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숫자도 좀 줄이고 그리고 할러데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꼭 손님을 초대해야지 되는 사람,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70%가 압박을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무슨 디너 먹는데도 거리두기 하면서 먹을 겁니다. 하고 리스트를 확실하게 하고 그 리스트 사람들에게 뭐 감염 여부도 묻고요. 손님들이 집에 오면은 다 체온부터 입구에서 잰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한 사람이 음식과 그 드링크를 다 서브한다. 바깥에서만 한다. 이런 사람들도 27%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버추얼 파티 하니까 버추얼 땡스기빙 데이 하니까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이 버추얼로는 안 한다고 하니까 본인은 그럼 대신에 안전한 장소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이었으니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없어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또 그 토론 위원회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져서 미시건주의 주지사, 민주당이죠. 그리고 동성애자고. 이 미시건주의 주지사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6명의 남자들이 세웠답니다. 납치 시도죠. 그래서 지금 기소됐다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혀 다른 나누고 싶어서요. 여러분과 제가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니.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202년 역사가 된 의학 잡지인데 바이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학 잡지가 전체적인 그 편집인이 전부 서명을 한 경우도 드물다고 하거든요. 지금 편집장인 에릭 루빈 씨가 그 사설을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뽑지 말라는 그런 사설입니다. 대통령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정치 그런 잡지도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것은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스텝에서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데 다 실패를 했다. 미국은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유리함이 있었는데 연방정부가 질병 컨트롤하기를 포기하고 주정부로 넘겨서 주정부에서 주지사들이 이래저래 다른 대처를 했는데 주지사들은 워싱턴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같은 컨트롤 권한이 없다. 그것도 연방정부에서는 파악을 못했고 이처럼 정부의 약하고 부적절한 정책이 추가 사망률을 상당히 높였다.
결론은 이번 선거는 판단력의 문제를 유권자가 판단을 해야지 된다. 진실은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다. 공공안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은 리더십을 없애버리자, 청소해버리자 하는 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사설이고요. Dying in Leadership Vacuum입니다. 제목이. 그리고는 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노벨상은 제일 첫날 빼고는 여성들이 다 들어갔네요. 네 번째인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이 미국 시인 루이스 글릭이라는 시인이면서 1992년도의 시가 가장 시집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예일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데 그 와일드 아이리스라는 제목의 시집이었고 92년도의 시집은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스노우드롭스라는 그런 한국에서는 방울꽃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겹방울꽃도 있고 하얗게 정말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릴리 오브 더 밸리처럼 작은 그런 꽃, 프리지아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것을 쓴 시인인데 오점 없는 시적 음성이다.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우주에서 개인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이게 이제 노벨 문학상 협회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스노우드롭스를 보면은 생존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지구가 나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다. 다시 깨어나리라는 걸. 축축한 그 대지 속에 내 몸이 다시 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오래 어떻게 다시 오픈을 하지? 이 차가운 초봄 봄빛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전히 두렵지. Yes. 정말 위험한 기쁨이야. 새로운 세계의 차가운 바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은 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께서 짧은 시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노벨 문학상 수상자 얘기가 나오니까 밥 딜란의 예전에 몇 년 전에 받았던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제가요 급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오는 말았는데 결국은 이 작은 스노우드롭스라는 방울꽃 그 꽃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한 것은 겨울이 지나가고 나서 아주 기적적인 생명이 돌아온다는 것을 나 자신도 기대하지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축축하고 무거운 겨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쫓아 나오는 그러한 거. 그래서 생명으로 돌아옴? 이런 때는 회귀라는 한자 단어도 딱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강혜진이었습니다.